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인 하루였다. 평일 저녁,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시간이 늦어진 나는 원룸이 있는 동네로 향하는 막차를 겨우 탔다. 그날따라 대중교통은 조용했다. 흔들리는 버스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가누었다. 내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는 나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렸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로 향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잘못 느꼈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은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길로 변해 있었다. 가로등마저 깜빡이며 불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뒤를 조심해 라는 짧고 모호한 내용이었다. 찝찝한 기운이 나를 덮쳤지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함은 찾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어 번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낯선 번호엔 아무런 정보도 뜨지 않았다. 나는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원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건물 입구의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또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닌 전화였다. 동일한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불길함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객실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 불을 켜려는 순간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불빛은 켜지지 않았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의 방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원래 위치에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맡겼을 때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다른 메시지였다. 너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 내 심장은 쿵쾅대며 뛰기 시작했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공포는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한참을 혼란에 빠져있던 찰나 복도에서 누군가가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내 방 앞에 멈춰 선 것 같았다. 갑자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호흡을 고르며 문에 다가갔다. 그러나 당연히 열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의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한 장의 쪽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것은 이번엔 보냈지만 다음엔 어떻게 할지 몰라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 조각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복도에 있던 그림자와 발소리도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낯선 번호로부터 다시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 왜 나를 노렸던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다. 공포는 항상 나의 일상 속에 잠복해 다시 나타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정을 광고하듯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옥이 있었고 그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명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옥의 이름은 하얀 집이었다. 이는 집의 외관이 모든 계절에 변함없이 하얗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간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기이한 사건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해자되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 지훈과 수진이 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 도시 생활에 지친 두 사람은 고요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했고 하얀 집이 저렴하게 임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룻밤 머물기로 결심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얀 집이 생각보다 더 큰 매력을 지닌 것을 보고는 놀랐다. 세련된 외관의 정갈한 정원까지 이곳은 마치 동화 속 집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지훈과 수진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 무렵 수진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들렸고
그녀는 곧바로 지훈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지훈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돌았다. 놀란 수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나갔지만 그 시간엔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경찰과 함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CCTV가 설치된 방에 있던 영상 기록도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은 일단 지훈이 스스로 마을을 떠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수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의 한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그녀는 새벽마다 하얀 집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했다. 주민들은 점점 더 이 집을 기피하게 되었고 마을엔 다시금 미신이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수진 또한 시골에서의 수사를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가족을 걱정시킬 수 없어 지훈의 실종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몇 달이 흐르고 그녀는 어느 날 묘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훈은 하얀 집의 다락방에 묵인 채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수지는 이를 단순한 악몽이 아닌 어떤 징조로 여겼다. 마침내 다시 용기를 내어 마을로 내려간 수지는 폐쇄된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무속인으로 알려진 인물을 만나 도움을 청했고 무속인은 이곳에 강력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령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때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훈이 꿈속에서 들려준 소리와 같았다. 문을 열고 올라가자 그곳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거울이 있었다. 무속인은 거울이 저주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식을 행하고 낡은 거울을 부수자 다락방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그 순간 지훈이 실종된 그날의 기억이 수진의 머릿속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긴 악몽이었던 것처럼 저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훈은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상태로 마을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고 차츰 기억을 회복하며 다시 수진과 상봉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지만 그 둘은 더 이상 미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얀 집은 곧 마을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 지영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다. 오랜 시간 일에 지친 그는 적막한 아파트 복도를 지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다. 겨우 밝힌 거실의 불빛은 지친 그의 눈을 더욱 피로하게 했다. 소파에 몸을 던진 지영은 잠시 그대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샤워를 하기로 결심했다. 뜨거운 물이 그의 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문득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지영아 하는 낯설고도 차가운 소리가 욕실 안에 메아리쳤다. 순간적으로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샤워기를 잠그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당연히 욕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보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서둘러 샤워를 끝낸 그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욕실을 나왔다. 그리고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지영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지영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소리가 벽에 걸린 큰 거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앞에 선 지영은 손가락으로 표면을 더듬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다. 고개를 숙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그의 눈의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낯선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무표정한 눈동자,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말라붙은 입술. 나와 함께하자. 아주 가늘고 낮은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려 했지만 발걸음은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 여자의 손이 거울을 뚫고 나와 그의 팔목을 잡았다. 엄청난 추위가 그의 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미친 듯이 팔목을 철썩하며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힘은 강해졌고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힘껏 소리 지르려는 순간 그의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이 거실을 메웠다. 지영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가 깨어난 곳은 병원의 침대였다. 흐릿한 빛 속에서 깨어난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살폈다. 간호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응급신고가 좀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어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로 인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지영은 모든 것이 꿈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번 기간 동안 그는 자주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곳에는 언제나 비슷한 시간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거울 속 여자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영은 그날 이후 거울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 여자가 웃고 있었다.